인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5대 강의 이슈 중에는 제일 높다. 부산은 해운대구도 좀 어려울 것이고 대구 전반적으로 보자면 계속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 서울 수도권 빼고는 다 어렵다. 서울은 많이 여쭤봤으니까 그렇다면 인천과 경기도 5대 강력시 한 줄 평씩 좀 해주신다면 인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어떻고? 인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5대 강의 이슈 중에는 제일 높다. 또 경기도 역시 반등하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왜냐하면 경기도에도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고 교통이 좋은 곳이 꽤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곳도 가보면 정말 좋은 곳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지하철이 더 연장돼 가지고 뭐 잠실까지 뭐 29분이면 도착한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 저 남양주 쪽에 네. 아파트들이 좀 가격이 뛴다고 하는데 몇몇 단지들이 좀 뛸 거예요. 경기도는 좀 좋을 것이다. 5대 강력시의 대장 부산. 부산은 해운대구도 좀 어려울 것이고 전체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부산은. 왜냐면 공급이 많나요? 공급도 많이 있고 심리적으로 지금 부산의 경우는 청년들이 떠난다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심리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꿈틀대고 막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집값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 집값이 뛰는데 지금 뭐 노인과 바다다라고 놀릴 정도로 부산이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일자리 역시 그렇게 녹록하지가 또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하락세에 계속 있다. 인천이 부산 인구 따라잡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서울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인천. 이 수도권이라는 게 서울이라는 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제가 농담같이 말하지만 아마 언젠가는 누군가는 아마 제 이야기대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집값이 비싸잖아요. 강남구를 그냥 차라리 저기 분당, 용인까지 쭉 터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불가능하지도 않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정치도 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인데, 뭐 지역 바꾸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서초구도 저 과천까지 쭉 내려가서 인도공까지 네네네. 서초구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남시도 강동구로 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이제 강동구가 더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저 강원도 원주까지 이렇게 하면 메가시티 서울이 메가시티. 예. 그러면 집값 조금 좀 잡히지 않을까. 부산 옆에 울산은요? 울산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울산의 경우는 그 지역의 그 직장인들의 연봉이 높아요. 높죠. 그런데 집값이 의외로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울산이라고까지 저는 보는데 울산의 집값은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울산도 역시 계속 보합세를 갈 것이다.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대구는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고향 대구. 대구는 제가 볼 때 이제 수성구 쪽의 아파트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미분양만 해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꿈틀댈 수 있다. 대신 대구 전반적으로 보자면 계속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 계속 하락 유지가 가능하다. 거기는. 광주도 구도심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신도심 쪽보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역시 평균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 집값 상승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대전 세종은요? 세종이 지금 가장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왜 하락 많이 했냐면 가장 많이 뛰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대전은 미분양 물량도 많고 대전의 경우는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제 21년에 한 번씩 다 당해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품의 분양인지 과연 이게 쓸모 있는 부동산인지 아닌지까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한 번 다 겪어본 거를 계속 이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계속 그 방법대로 장사를 하다가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받기에는 너무 이 계륵 같은 좋긴 한데 비싸고 그럴 바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대전 쪽의 분위기인데 역시 대전의 아파트도 지금 공급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 빼고는 다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국에서 사도 괜찮은 지역은 그럼 수도권인 건가요? 저는 수도권을 사라고 권합니다. 만약에 산다면. 예. 그러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서울 수도권에 와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만약에 거주 이전을 하신다면 지방에서도 가장 대장이 있어요. 입지가 가장 좋은 곳. 그리고 그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육안의 입지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가 결국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를 사는 게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이제 집값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앞으로 계속 심해질 거고 그 수도권 안에서 지방 안에서도 그 구 안에서도 시 안에서도 양극화가 네. 계속 심해진다는 거네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마포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포구 내에서도 양극화가 엄청나게 있어요. 마포구의 대전은 어디예요? 마포도 뭐 대장 아파트가 예전엔 마레프가 대장 아파트라 네. 그랬는데 뭐 요즘은 용강동에 있는 웰스트림 아파트 한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가 대장이라는 분도 있고 마포자이가 대장이라는 분도 있고 여기 신규 아파트 중에 좋은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장을 가늠하기도 어렵지만 여기 공덕동 중심으로 해서 대장 아파트들 몇 단지가 있죠. 그런데 그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들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구 안에 그 지역 내에서도 반드시 이게 양극화가 또 벌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대표님은 수도권으로 한정했을 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상승을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근데 좀 주변에 또 하락 전망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분들이 틀렸다면 그분들이 뭘 놓쳤기 때문에 계속 하락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이 주로 하락을 이야기할 때는 데이터를 그렇게 읽어요.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가 리치고가 이제 최신 것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최신 거를 본인이 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네.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 시장을 그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데이터가 틀렸다가 아니라 네. 요즘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심리가 데이터를 누르고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심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분들이 그런 심리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김기현 대표님이랑 저랑 그 9월달 데이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직 9월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네. 9월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한 1, 2년, 2, 3년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심리가 데이터를 눌렀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대표님 전망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 전망이 틀린다면 뭐 때문에 틀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면 데이터를 믿지 않은 잘못이 있겠죠. 뭐냐면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냐, 심리를 좀 중요시 여기느냐. 저는 사실 그전에는 데이터를 중시 여겼어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 데이터나 심리 지수를 좀 보태서 제가 21년 집값 하락 얘기를 제가 꺼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집값 하락 얘기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의 얘기가 아니라 보합 하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24년 말까지는 보합 하락으로 갈 것이고 25년 정도 되면 집값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제가 좀 틀렸어요. 전망이. 근데 그 역시 제가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심리 파악을 제가 다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심리는 부동산 가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부족이라는 가스라이팅,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에 대한 그 심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고 하신 말씀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 정책이나 분위기에서 사실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왜 우리 김 작가님이 21년 최고가 때 아파트를 샀었다. 네. 왜냐면 거기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소득이라는 게 받쳐줬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내가 뭔가 금융 체력을 길러놓는다면 정부 정책에 일희일비할 리가 없어요. 다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란 건 사실 고무줄 정책이 많아요. 어떨 때는 이 정책을 펼쳤는데 또 6개월 지나면 바로 폐기하고 다른 정책을 피고 이러거든요. 그때 막 뭔가 핀셋 정책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일희일비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체력을 기르고 내가 과연 내 능력 범주 내에서 어떤 주거용 건물을 선택할 것인가가 관건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혹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반기에 투자 기회라는 것은 이제 사실 금리 내려가는 영향,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나오면 공급에 이제 뭔가 분양을 신청하는 거 이런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를 뭔가 귀추가 주목될 텐데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분양을 하면 분양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솟게 올라갈 겁니다. 더. 예, 지금까지의 경쟁률은 경쟁률이 아니다. 이번에 88 대책 중에 하나가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주택의 수에서 빼준다라고 하면 빌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무주택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가점이 높아져요. 청약 가점이. 그럼 이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일단 청약을 넣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묻지마 청약도 사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대 1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대 1 그러면 10만 명 중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꼭 한 20%씩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어느 그림에 비올지 모른다는 개념으로 일단 넣고 보는 분들인데 청약 경쟁률은 앞으로 엄청나게 뛸 것이다.
앞으로는. 근데 경쟁률에 너무 그렇게 치일 필요도 없다. 경쟁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분위기가 집값 상승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청약을 해서 당첨받는다는 것도 참 중요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 행위는 계속하되 그냥 구형 아파트, 그러니까 뭐 5년 됐다거나 10년 됐다거나 이런 아파트들을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운이잖아요. 청약은 운인데 그렇죠.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청약에 당첨돼 본 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도 요 생각할 것 같은데 청약에 당첨되면 어떤 경우는 뭐 5억, 예. 뭐 3억, 10억씩 시세 차이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게 운이잖아요. 운이죠. 그러니까 노력으로 하는 영역이 가점이 있긴 하지만 예. 운인 영역도 꽤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운으로 소수가 그런 큰 시세 차이를 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혜택을 전반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는 것인가? 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운도요 가끔 줘야 국민들에게 뭐 꿈도 있고 희망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복권 왜 삽니까? 복권 왜 긁어요? 다 운이잖아요. 저는 사실 도박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도박하는 사람도 싫어하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도박을 실력이라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도박도 운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에 우리가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매수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저도 청약에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미분양을 가서 산 적도 있고 매수를 해서 산 경우는 있는데 청약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분양들은 저한테 숱하게 와서 뭐 15% 깎아준다, 10% 깎아준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또 가서 직접 보고 했죠. 근데 뭐 그런 거 사면 되지 뭐 굳이 청약까지 해야 되냐는 생각도 저한테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그 부금을 지금까지 안 깼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그 주택 청약 통장은 아마 당첨되기 어려운 점수일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은 요즘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꼬마 빌딩 시장은 이제 한물 갔다. 지금 강남권에 나와 있는 꼬마 빌딩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요. 21년에 사신 분들이 최고점에 사신 분들이에요. 이 최고점에 사면서 더 뛸 것이라고 산 분들이 많은데 더 안 뛰고 특히 21년에 꼬마 빌딩을 산 사람들이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공실로 이 빌딩을 산 사람들이 대다수가 또 누구냐면 고소득자, 자영업,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또는 뭐 어떤 영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 또 금융맨들 이런 분들 인센티브 많이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건물을 탁 질러서 산 거예요. 근데 공실이야. 지금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들 공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1년에 자기가 샀던 가격에 더하기 금융이자 더하기 살짝 더 올려서 내놓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건물들이 빽빽히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건물들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죠. 이 중에 얘가 제일 싸네? 그래서 덜컥 이런 건물을 사려고 다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남권에도 지금 소형 빌딩 공실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보는 강남의 공실률 뭐 0.2%, 2%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언론 기사만 보고 가서 달려들었다가는 큰 거 다칠 수 있다. 그 지식산업센터도 궁금하시잖아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지금 저에게 이걸 좀 사달라고 하는 지산의 경우가 지금 분양가의 25% 정도로 하락된 가격에 통으로 좀 사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산도 힘들다는 거군요. 네, 지산도 지금 공급 과잉 정도가 아니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순조로운 시장이 아니다. 이게 좀 염려스럽다. 특히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얘기만 우리가 하고 있지 지산업센터나 또는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표용호TV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드렸는데 지산을 받아서 공실인 분들 정말 부동산 시장이 아주 한스럽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참 영원한 게 없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때는 아파트 값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파트가 폭락하고 물론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그냥 건물도 건물주 강남 건물은 영원하다. 뭐 그래서 오른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고 참 조심해야 되겠네. 네, 강남 건물도 정말 입지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한 가지만 좀 뽑아주시면서 또 저희 김 채널에 오랜만에 오셨는데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장입니다. 내가 발로 뛰는 임장,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내가 여러 차례 방문하고 여러 차례 가서 봐야 돼요. 물론 한국의 아파트 값이 무작위로 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안 봐도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알아요. 알죠. 다 똑같이 지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아파트를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을 안 봐도 어떻게 생긴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집들은 다 집집마다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다 임장을 가서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는 그렇게 살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뭔가 임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임장이다. 부동산이 어쨌든 이동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봐야 된다, 직접. 그렇죠. 네, 표용희 대표님 인사이트 더 궁금하신 분들은 표용의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이 책 보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연말에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작가 TV가 현재 우리 유튜브 채널 중에 1등 아니에요? 아니, 뭐 아직 1등은 아니고 가깝다. 3프로TV 슈카월드가 있으니까요. 아, 슈카월드가 1등이구나. 그렇죠. 슈카월드 1등, 김 작가 2등. 3프로TV. 거기는 이제 기업화가 돼. 아, 그렇죠. 개인 중에서. 개인 중에서는 그래도 네. 이제, 그죠. 기업화로 돈 쏟아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꼭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떡하네. 공부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표용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